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2년 제3회 기출보건문제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요 규칙이 잘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명시된 이 적정 공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농도를 적으시오. 이 적정 공기에 대한 물질의 퍼센테이지나 ppm 농도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산소 농도는 우리가 O2라 그러죠. O2의 농도인데 밀폐 공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8% 미만인 공간을 밀폐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산소는 공기 중에 21%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면 그걸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데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이상하고 또는 이하, 초과, 미만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상 이하의 이 이자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자가 포함 이상 이하가 에서 이자가 포함되면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 이상이면 18%는 포함되는 거예요. 18은. 그래서 23.5% 미만 그러면 초과나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데 너무 산소 농도가 많아가지고 21%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23.5를 초과한다. 또 23.5 이상이다. 그거는 적정 공기에 해당의 범위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규칙에서는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이 퍼센트 또는 ppm 이런 그 하나의 단위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영어를 몰라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탄산가스의 농도, 탄산가스는 CO2라고 말하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1.5% 미만. 1.5%라는 건 1.5%라는 거는 15,000 ppm과 같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15,000 ppm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는 10의 4승 ppm. 왜냐? 퍼센트는 10의 제곱분의 1이고요. ppm은 10의 6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퍼센트가 ppm보다 10,000배 많다는 거죠. 그런 단위들도 지금 이거 풀이할 때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CO의 농도가 30, 이때는 이제 ppm입니다. ppm, 30 ppm 미만. 그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포함하지, 30 ppm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황화수소라고 하는 요거 H2S인데 주로 계란 썩는 냄새를 유발하는 악취 물질입니다.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ppm, 10 ppm 미만. 그래서 여러분 이 적정 공기에 18, 23.5, 1.5, 30, 10 이런 숫자들을 잘 기억하시고 확실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도 나왔지만 그렇게 확인하고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타낸 성면의 제조, 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면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정하는 작업 수칙 5가지를 적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면 작업 시에 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규칙을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10가지의 작업 수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5가지만 얘기하라는데 첫 번째는 성면을 담은 용기 운반. 이것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성면만 오로지 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갖다 준비하라. 두 번째, 보호구의 사용 점검 보관 및 청소.
또 용기에 성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조치, 여과 집진 방식, 집진 장치, 여과제 교환.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다 성면이 포함되어 있고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성면은 단 하나라도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작업 수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 방법, 그 다음에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 기류 또는 기계 진동 등에 의하여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러한 작업 수칙을 얘기하냐면 이 성면 작업 시에는 굉장히 아주 꼼꼼한 이런 작업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칙들 5가지를 적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암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나타난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3가지. 어떤 사람들이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되는가?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이니까 기사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기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건관리자 많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5번을 많이 채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의사는 거의 보건관리자를 안 해요. 수입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보건지도사, 인간공학기사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보건관리자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더 드린다면, 작업 현장마다 중대 재해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현재에는 보건관리자를 많이 채용해야 되는데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고라도 채용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이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기사를 확실히 취득하셔가지고 취업해서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기 문제까지 해설하게 되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장기간 야간 교대 근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 현상 3가지가 있는데, 그 야간 근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그 교대 근무의 조건들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생리적 현상, 우리 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위장장애 일어날 수 있고요. 수면장애, 심혈관, 만성신장질환. 만성신장질환은 뭐냐면 이제 콩팥에 질환이 생기는 거죠. 식사 주기가 틀리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4가지라고 했는데, 위장장애, 수면장애, 심혈관장애, 만성신장질환, 이러한 질환들이 야간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공기 시료 채취 시 공기 유량과 용량을 보정하는 표준기구 중 1차 표준기구로 보정해야 되는 2차 표준기구 종류 4가지 쓰라 그랬어요. 여기는 7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보통 그러한 표준기구는 1차 있고 또 2차가 있어요. 1차, 지금 여기 7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1차예요. 즉 1차는 어떤 것이 있냐면 비누, 거품, 미터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로미터, 폐활량계, 그 다음에 가스 치환 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토관, 다시
비누 거품미터, 폐활량계, 스피로미터, 그 다음에 피토관, 그 다음에 가스 치환병, 그 다음에 유리 피스톤미터, 이런 한 5가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2차는 이겁니다. 로토미터, 습식 테스터미터, 건식가스미터, 오리피스미터, 열선기류계, 벤트리미터, 베인 어네모미터. 이 베인은 뭐냐면 영어로 베인은 우리나라 말로는 안내 날개입니다. 안내 날개. 이러한 2차 표준기구를 가지고 유량을 보정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1차가 아니면 무조건 2차니까. 근데 여기서 2차에 대해서 4가지를 적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공기시료의 여과 포집 방법으로 채취할 경우에 여과지 선정의 구비 조건 5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나씩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흡습률이 낮을 것. 흡습률, 수분을 흡수하는 그러한 비율이 낮을 것.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작업장 공기 중에 여과 포집 방법은 거의 입자상 물질을 포집하는 건데, 입자상 물질 외에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그 오차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압력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과지가 찢어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흡습률은 낮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한 개당 무게의 불균형이 적을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과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는 무겁고 여기는 가볍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무게가 퍼져가지고 균형 있게 이렇게 된 여과지가 좋고, 세 번째, 흡입 저항이 낮아 압력 손실이 적을 것. 마찬가지로 1번이랑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흡입 저항, 빨아들이는 저항이 적어서 압력 손실이 적어야 되고, 또 분석에 방해되는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적거나 구부리더라도 파손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채취 대상 입자의 입조 분포에 대하여 채취 효율이 높을 것.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일단 흡습률 낮고 흡입 저항 낮고 채취율 높고, 그 다음에 불순물 없어야 되고 파손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작업 조건에 따른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적어야 돼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작업에는 우리가 전련, 전기가 안 통하는 전련 보호구가 필요하고요. 고열에 의한 화상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당연히 방열복이죠. 방열복, 열을 차단하는 방열복.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용접 작업에서는 보안면. 선창이라는 건 뭐냐면 배, 노출되어 있는 바닥이죠. 선창에서 비산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에서는 방진 마스크. 이 비산분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의 하역 작업은 방한복. 상식적으로도 거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개인보호구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인체에 침입한 독성물질 간의 상호작용, 이걸 갖다 또 협동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독성이 미치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여 4가지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상가, 서로 더하는 작용이에요. 독성이 2가 있고 3이 있으면 2개가 같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독성이 5가 되는, 이걸 상가 작용이라고 하고, 영어로도 알아두세요. 에디션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유해인자 2종 이상이 혼재하는 경우 흡입 시 같은 인체 부위에 작용함으로써 그 유해성이 가중되는 것인데, 2의 독성과 3의 독성이 물질이 동시에 들어오면 5의 독성이 있다. 이런 게 상가 작용.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상승. 시너지즘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2인 독성 물질과 3인 독성이 들어왔는데 상가는 5잖아요. 이건 5보다 커버려요. 10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상승,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여기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사야마탄소 CCl4와 C2H5OH인 에틸알코올이 같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얘만에 들어올 때 독성과 얘만의 독성이 들어올 때 독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성면에 노출될 경우에 성면 자체에 노출될 사람보다 더 심각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세 번째 작용이 뭐냐면 가승작용 또는 잠재작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 상가작용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투여할 경우에 전혀 독성이 없거나, 그러니까 독성이 제로예요. 거의 없는 물질이 독성이 있는 다른 물질과 함께 노출되었을 때는 이게 독성이 훨씬 높아지는 가승이라고 해가지고, 독성이 없는 물질이 하나 있고 독성이 있는 물질이 같이 들어왔는데 독성이 있는 물질보다 더 높은 독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작용을 가승 또는 잠재 포텐시에이션 이펙트라고 합니다. 또 얘가 있어요. 무독성인 아이소프로페놀을 간장독성인 사야마탄소와 함께 우리 몸속에 흡입이 되면 사야마탄소의 간장독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기량작용 또는 상쇄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두 물질을 동시에 투여한 경우 서로의 독성을 방해하여서 독성의 합보다 그 독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인 독성과 3인 독성이면 원래 5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줄어들어요. 3으로.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길항작용 또는 상쇄작용.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의 독성이 BAL, 이것도 어떤 물질인데 투여 시 감소되는 작용이나, 또 수면제 중독에 의해 발생되는 혈압 강화 현상이 혈관 수축대인 메타라미놀을 투여하면 혈압 강화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유기인 살충제 독성을 활성탄을 이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이나,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 시 산소를 이용하여 일산화탄소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작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성 물질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몸속에 흡입됐을 경우에, 첫 번째는 다시 상가작용, 두 가지가 그냥 더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승작용,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더한 값보다 더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승작용 또는 잠재작용이라 가지고 독성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을 때 높아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길항작용 또는 상쇄작용, 두 가지의 독성이 점점 합쳐졌을 때 더 낮아지는 거. 근데 이 작용에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게 독립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은 5가지로 나누는데, 독립작용은 뭐냐면 어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동시에 들어오면 두 가지의 상관성은 없어요. 그냥 A 물질의 독성, B 물질의 독성, 이것만 따로따로 우리 몸속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갖다 독립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작용 명칭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상가작용, 상승작용, 가승작용, 길항작용, 독립작용. 아셨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인 요거입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있는 내용, 요걸 5가지를 적으래요. 작업장에서 사업주가 어떤 경우에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되는가, 요걸 물어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5가지. 소음 노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정기적인 청력 평가 및 검사,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청력 보호구를 선택하고 지급, 착용, 관리를 해야 되고,
소음 노출 초과에 대한 공학적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청력 보존 프로그램 관련 문서 작성 및 기록 관리. 마지막으로 소음의 유해성, 건강 영양과 청정 손실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음에 관련된 실기 문제로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사업주가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성 평가 후의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및 기록물 보존 연수를 적으시오. 요 비슷한 문제가 또 2022년 2회 1회 이때도 나왔는데, 보니까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은 3가지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 또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이걸 갖다가 보고사항으로 담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자료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도 실기 문제의 하나의 그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충류형 송풍기의 종류를 3가지 쓰고 종류에 따른 각각의 특징을 2가지 나타내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풍기, 팬이라고 하는 송풍기에는 크게 원심력 송풍기와 충류형 송풍기가 있고요. 원심력 송풍기에는 또 3가지가 있습니다. 터보 송풍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형 송풍기, 또 평판형 송풍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익형, 요 3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심력 송풍기의 종류와,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나올 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충류형 송풍기에는 프로펠러형 송풍기가 있습니다. 프로펠러형 송풍기는 송풍관 자체가 없어요. 가장 간단한 송풍기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의 환풍기, 그런 것이 프로펠러형 송풍기고요.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또 효율이 낮고 압력 손실이 25mH2 이내로 약하여서 전체 환기에, 국소 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전체 환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 충류형 송풍기는 튜브형 송풍기입니다. 튜브 내부에 임펠러, 날개가 설치된 형태의 송풍기로서 날개가 마모되거나 오염된 경우에 그 날개만 띄어가지고 청소하고 관리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프로펠러형보다 조금 높습니다. 30에서 60%로 덕트 모양의 하우징 내에 송풍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기, 이 모터를 덕트 외부에 부착할 수 있으므로 좀 간편하고 압력 손실은 75mH2 이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류형 송풍기 3번째는 고정 날개형 또는 베인형 송풍기인데, 튜브형 안내깃이 붙은 형태의 송풍기로서 효율은 낮지만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또 안내깃이 붙은 형태로 압력 손실이 100mH2 이내입니다. 그리고 저풍압 다풍량 용도에 적합하여서 터널 환기, 여러분 그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 천장에 송풍기가 있거든요. 매달려 있는데 그런 형태의 송풍기가 베인형 송풍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사업주가 쾌적한 사무실 공기 유지를 위해 사무실 오염 물질의 관리 기준,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채우시오. 사실 이거 지금 쭉 보면 10가지예요. 10가지인데 문제 낼 때 지금 여기서는 이 초미세먼지 나오고요. PM2.5,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나오고,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나오고, 라돈 나오고, 곰팡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2년 1회인가 보니까 이산화탄소 나오고, 일산화탄소 나오고, 폼알데하이드, 이런 식으로 또 그 항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요 10가지를 거의 다 암기해 주시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초미세먼지 PM2.5는 미세먼지의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니까 요거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의 반, 2분의 1.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아주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이고 기체상이기 때문에 ppm으로 단위가 나타납니다. ppm. 그래서 요거는 0.1 ppm. 사실 이 기준이 낮아질수록 우리 몸에 더 안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말데하이드는 아까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고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요거는 500. 요 단위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라돈. 요 라돈 굉장히 중요한데요. 라돈은 그냥 이런 온도, 이런 상태에서는 기체로 존재합니다. 기체. 그런데 이런 라돈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지하나 또는 암석, 콘크리트 이런 데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라돈. 그래서 라돈의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것은 약간 숫자가 특이합니다. 148 베크렐. 베크렐이라는 것 단위 알아주세요. 베크렐 BQ라고 합니다.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 148. 지금 이 문제에서 단위를 안 쓰시잖아요. 단위를 안 쓰면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까지 물어본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그 다음에 곰팡이의 관리 기준. 이것도 8시간 TWA를 말해요. 시간 다중 평균 농도이니까. 그래서 곰팡이는 500 CFU 퍼 세제곱미터인데 이 CFU의 단위를 우리가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균 덩어리의 개수예요. 콜로니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패트리디시에 사무실 공기에 를 갖다가 노출시키면 여기에 이제 곰팡이가 이렇게 달라붙겠죠. 배지에다가. 그걸 갖다 배양을 시킵니다. 배양을 시키면 며칠 배양한 다음에 이렇게 배양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세균을 증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 덩어리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CFU라고 합니다. 그게 세제곱미터, 공기 세제곱미터당 몇 개냐. 요거는 요 두 가지, 총 부유 세균과 곰팡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단위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라돈의 단위는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 지금 이 세제곱미터 분모에 있는 거 전부 다 그 사무실 공기의 부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고열 작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실효온도, 실효온도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WBGT, 스쿠브 온도 지수라고 하는 이 WBGT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각각 공식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이 WBGT는 거의 매번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실효온도라는 건 뭐냐면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 또는 감각온도라고 해가지고 그 온열지수가 온도, 습도, 기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실효온도를 증가할수록 육체적 작업 능력, 이 근로자의 육체적 작업 능력을 우리가 PWC라고 하죠. 요게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온도의 설명은 사실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 이렇게 해서만 써도 정답이 되고요. 또는 감각온도, 온도, 습도, 기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쓴 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학습을 위해서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스쿠브 온도 지수를 옥내와 옥외. 사실 스쿠브 온도 지수는 옥내와 옥외라고 할지라도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그러한 것은 같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옥외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는 자, 요 숫자를 잘 보세요. 0.7, 0.2, 0.1 다 더하면 1이 되죠. 그런데 0.7에다가는 자연습고 온도를 곱하고요. 0.2에다가는 흑고 온도를 곱하고요. 그리고 0.1에다가는 건고 온도를 곱합니다. 그러나 실내나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곳은 건구온도 자체를 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보시면 0.7, 0.3이죠. 이것도 더하면 1이 돼요. 그리고 0.7에다가 자연습구 온도를 곱하고 0.3에다가 흑구 온도를 곱하고 해가지고 공식이 나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 공식은 계산 문제로도 자연습구 온도나 흑구 온도나 건구 온도를 주어지고 계산 문제를 푸는 거 앞에서도 많이 우리가 공부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국소배기장치의 설계 시 후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후드 설계 지침을 지금 이렇게 7가지를 보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걸 선택한 후에 그 틀린 것을 수정하라는 그런 문제인데, 1번을 보시면 필요한 계량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가급적이면 공정을 많이 포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필요한 계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능한 오염물질 발생을 해서 멀리 설치한다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설치한다. 그 네 번째, 후드의 재질을 덕트보다 가벼운 재질로 선택한다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걸 가벼운 재질이 아니라 후드는 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덕트보다 두꺼운 재질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5번째, 후드 개구면에서 흡입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걸 맞고요. 6번째, 후드의 개구 면적은 완전한 흡입 조건 하에서 가능한 넓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가능한 넓게 하면 필요한 계량이 넓어져, 많아져. 그래서 안 돼요. 가능한 좁게, 작게, 넓게가 아니라 좁게 또는 작게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7번째 보시면 후드는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보통 작업자의 호흡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호흡기, 코와 입의 반경 30cm 정도의 범위를 호흡 영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타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적으시오. 이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굉장히 유해한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치 후에 실시하는 그러한 건강진단인데,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언제 이내에 해야 되냐,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주기는 몇 달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5가지의 물질 중에 다이메틸 포름아미드 같은 경우는 1개월 배치 후, 그 작업에 배치한 다음에 1개월 후에 꼭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벤젠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2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화탄소, 이것도 굉장히 유독물질인데 이런 건 3개월 이내, 성면, 분진 이런 것은 12개월 이내, 그러니까 1년 내에 진단을 받아요. 성면은 굉장히 한번 피폭이 되거나 노출이 되면 암으로 나타나는 건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약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좀 길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충격소음 같은 것도 12개월 이내고, 그 다음에 대상 유해인자 중에 이런 다이메틸 포름아미드 같은 경우에 주기 몇 달마다 한 번씩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요거는 6개월.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이런 것들은 이것도 6개월, 거의 6개월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소음이나 목재분진 요거는 24개월마다 한 번씩. 근데 요것도 있잖아요. 이 문제도 지금 이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물어봤지만 또 문제를 바꾸면 요거는 써주고 또 요것도 몇 개월이냐, 요거 몇 개월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보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유해물질 중에서도 위에 게 강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 진단을 받는 시기도 조금씩 늦어지죠. 그 다음에 주기도 이 세 가지는 6개월에 똑같지만 이건 12개월, 24개월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더 안 좋은 물질일수록 빨리 배치 후에 빨리 특수 건강 진단을 받고 주기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벤젠이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무조건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특수 건강 진단 받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법이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지금 문제 외에도 요 표 내에서 다른 물질의 시기와 주기도 반드시 알아두시라. 그리고 이 표에서 보면 위에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 더 안 좋고 밑으로 올수록 물론 다 안 좋지만 조금 약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설치 조건이 다음과 같은 외부식 후드를 작업대 면에 설치하려고 한다. 플랜지 설치 전후의 필요성 풍량 감소량과 플랜지 설치 시 플랜지 폭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기는 하는데, 필요성 풍량을 구하는 시기에 플랜지를 붙였냐, 또 붙이고 작업대 면에 설치를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 조건은 후드와 발생원과의 거리 x죠, x 0.5m고 후드의 직경이 20cm고요. 제어 속도가 1m/s라고 해서 우리가 델라벨리식에 의한 플랜지 설치 전 후드의 필요성 풍량을 갖다가 구하는 식은 이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A를 모르기 때문에 A를 먼저 구했어요. 후드의 개구 면적. 후드의 직경이 20이니까 4분의 파이 D 4분의 3.14 곱하기 0.2 제곱하면 0.0314 제곱미터가 나오죠. 요걸 A에다가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요 제어속도 VC1 곱하기 5 곱하기 0.5의 제곱 플러스 0.0314 해가지고 76.88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랜지 설치 후에 외부식 후드의 필요성 풍량은 이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Q는 60 곱하기 0.5 곱하기 VC 곱하기 10X 제곱 플러스 A.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의 값을 다 대입하면 75.94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그래서 플랜지 설치 전후의 필요성 풍량 감소량은 76.88에서 75.94를 빼면 0.94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그리고 플랜지의 폭은 W라고 하는데, width라고 하고 W라고 하는데, 요거는 면적의 루트 면적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0.0314니까 0.0314 루트를 씌우면 0.177, 요걸 센티미터라고 치면 17.72cm. 폭을 센티미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 문제는 계산 문제라서 조금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덕트 직경이 50cm이고 공기 속이 10m/s. 덕트 내에서 레이놀드 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레이놀드 수의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기 보면 R는 미우분의 로우 VD라고 했죠. 여기서는 공기 점성 계수고 공기 밀도고 공기 속도고 그 다음에 덕트의 직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공기의 동점성 계수 뉴라고 하면 VD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뉴는 로우분의 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동점성 계수는 점성 계수를 공기의 밀도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값들을 그대로 대입시키니까 32만 4,324 정도가 나왔는데, 이 레이놀드 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층류냐, 천일이냐,
난류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류는 이 값이 레이놀드 값이 2000 미만이면 전부 다 측류, 4000 이상이면 전부 다 난류, 요 사이는 천이류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여기서 흐르는 흐름의 종류를 나타내시오, 판정하시오,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값들을 기억하시고 흐름의 종류까지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RMR, 이 8인 격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실동률과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을 계산하시오. 요것은 일본의 사이토 오시마라는 교수가 작성한 제시한 식입니다. 작업 대사율 RMR을 가지고 실동률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작을 얼마 몇 퍼센트가 이루어졌느냐, 작업에 그걸 물어보는데 공식이 이렇습니다. 실동률은 85 빼기 5 RMR, 85 빼기 5 곱하기 RMR입니다. 지금 RMR이 8이라고 했으니까 8을 대입하니까 45%의 실동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근로자가 작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하는 게 45% 정도가 됐다, 이런 의미고,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 이거 좀 까다로운데 시험이 잘 나옵니다. 뭐냐면 로그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 분으로 나타내는 요 식은 요 식입니다. 3.724 마이너스 3.25 로그 R입니다. 이것도 이 사이토 오시마라는 분이 경험으로 나타내 가지고 제시한 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R 값 대신에 8만 대입해 가지고 풀이하면 0.79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로그 X는 뭐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 X는 10의 A승이라는 요 로그 계산식이 나옵니다. 요걸 이용해서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은 10의 0.79승 하면 6.2분이 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1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나타낸 경고 표지, 이런 그림을 갖다가 다 경고 표지라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한 7, 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이렇게 나타내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형태는 다 이런 마른 목골 속에 어떤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불꽃이 있죠. 불꽃이 있는데 불꽃 모양대로 속에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인화성 물질의 경고 표시고요. 그 다음에 불꽃 모양이 똑같이 비슷한데 속 안에 이런 동그랗게만 표시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산화성 물질 경고예요. 안전보건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의 그 가슴, 폐 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나타낸 건 뭐냐면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발암성이나 생식이나 호흡성, 과민성 이거 하나만 써도 맞게끔 취급해 줍니다. 물론 다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 봐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톨루엔, TLV, 그러니까 허용 기준이 50ppm인 TLV가 25ppm 있고, 자일렌이 50ppm, 이것도 허용 기준이 100ppm이고, 아세톤이 허용 기준이 500ppm인데 250ppm으로 측정됐을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질은 상가작용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독성 물질이 있는 걸 다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건 상가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 환경의 노출 지수 EI는 뭐냐면 EI 요 값을 계산한 다음에 1을 초과하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EI 계산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3가지 물질이죠. 그러면 하나, 둘, 3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3가지만. 그래서 분모에다가는 TLV 값을 쓰고요. 분자에다가는 측정한 값, 이 값을 써가지고 더하기를 하면 지금 이 1.6이죠. 1.6. 1.6이면 1을 초과했죠. 그러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노출 기준 초과 여부는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하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평가하므로
노출 초과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상가작용에 의한 허용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허용농도는 그 EI분의 측정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5, 60, 250을 더한 다음에 1.6으로 나누면 209.38 ppm이 된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중요하므로 확실히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